부동산 속삭임. 옛날에 한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 사람들은 황금 씨앗을 소중히 여겼다. 씨앗을 심으면 나무가 자라고 사람들은 나무 그늘에서 쉬기도 하고 열매를 수확했다. 마을에는 큰 울타리가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울타리 안에서 씨앗을 심으면 나무가 더 크게 자랐고 더 좋은 열매를 맺었다. 울타리 안에서 씨앗을 심는 사람들이 늘자 마을 관료들은 이상한 규칙을 만들었다. 이제부터 울타리 안에다 씨앗을 심으려거든 우리의 허락을 받아라. 남의 씨앗은 빌릴 수 없고 나무 열매도 나눌 수 없다. 열매를 직접 먹을 사람만 울타리 안에서 씨앗을 심을 수 있다. 그리고 씨앗은 하나만 심어라. 두 그루의 나무를 가질 수 없다. 관료들은 울타리를 성벽처럼 높였고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려면 남에게 빌린 씨앗이 아님을 입증해야 했다. 그런데 사실 마을 관료들은 이상한 규칙을 만들기 전에 이미 여러 씨앗을 심었고 여러 나무를 갖고 있었다. 게다가 남의 씨앗을 빌려서 심었던 관료들도 많았다. 마을 사람들은 성벽처럼 높아진 울타리 밖에서 그 안쪽 사람들을 바라봤다. 나는 부동산 전문가 박병찬이다. 이것은 나의 속삭임이다. 요즘 집을 보러 다니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다. 대출이 안 됩니다. 나는 부동산 시장에 오랜 기간이 있었다. 가격이 오를 때도 봤고 꺾일 때도 봤다. 그래도 항상 길은 있었고 느리든 빠르든 오를 사다리는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사다리 자체가 없어진 느낌이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은행 대출 창구를 찾은 청년의 굳어버린 표정은 그의 부족한 노력 탓일까? 아니면 이 세상이 만들어낸 구조적인 벽 때문일까? 정부 정책은 집값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 그리고 투기 차단이라고 했다. 그런데 왜 나는 다르게 들릴까? 당신들은 아직 차례가 아니다. 정권이 바뀌자 곧바로 부동산 규제책이 쏟아졌다. 6월, 9월, 10월. 특이점은 이 모든 정책 발표의 중심이 국토부가 아닌 금융위원회라는 것이다. 언제부터 금융위원회는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곳이 되었을까? 정책의 이름은 다양하지만 그 속뜻은 단순하다. 돈줄을 틀어막아라. 627 대책을 보자. 100억짜리 집이더라도 대출 한도는 최대 6억까지다. 그리고 집을 사면 전월세를 주지 말고 6개월 이내에 실거주하라. 나중에 실거주할 거라면서 전세를 끼고 미리 집을 사두던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집값이 오르니 이제부터는 안 된다. 927 대책도 흥미롭다. 비규제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 지역에서 주택 임대사업자의 대출을 제로, 즉 완전히 금지시켰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임대주택 공급은 사실상 공공보다 민간에 의지해왔다. 그런데 이제 국가가 직접 집을 지을 테니 민간은 빠지라는 것이다. 앞으로 주택 임대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서울의 경우 현재 체감되는 전월세 임대료는 매우 높다. 그런데 사실 그나마 많은 수의 주택 임대사업자가 있었기에 지금 이 정도의 수준인 것이다. 임대사업자는 2년마다 임대료를 5%를 초과해서는 올릴 수 없으니 임대료 안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컸다. 실제로 5% 상승 제한에 걸린 임대사업자의 전세와 월세는 시세보다 많이 낮은 상황이다. 그런데 올해 2026년부터 주택 임대사업이 종료되는 임대인들이 급증한다. 내년에는 더 많다. 주택 임대사업자의 의무기간이 종료되면 저렴한 전세와 월세는 사라지고 한순간에 현재 시세만큼 받을 수 있게 된다. 즉, 임대료가 급등할 것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줄어드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택 임대사업자의 대출을 완전히 금지시키는 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이로써 서울 주택 임대료는 앞으로 역대 최고치를 계속해서 갈아치울 것이다. 그리고 규제의 끝판왕 10.15 대책. 정부는 서울 전체와 경기도 12곳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했다. 조투토. 즉 규제 지역은 기존 4곳에서 총 37개 지역이 되었다. 대출 LTV는 70%에서 40%로 축소되고 대출 한도는 6억에서 2억으로 낮췄다. 예를 들면 15억 아파트는 6억까지, 30억 아파트는 2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담보가치가 높은 고가의 아파트일수록 대출액이 줄어드는 희한한 구조다. 급격히 대출이 축소되자
내 집 마련에 필요한 종잣돈은 더욱 커졌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을 도입하는 상황에서 이제 15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최소 내 돈이 9억 이상 필요하다. 취득세 등 부대 비용까지 계산하면 10억이다. 10억. 이 돈의 무게를 정책 위반자들은 알고 있을까? 게다가 스트레스 DSR 금리는 1.5%에서 3%로 2배 상향되어 연봉 대비 대출 가능액은 더욱 낮아졌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모든 국민에게 통하는 것은 아니다. 오로지 현금이 부족한 국민에게만 통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가 현금 부자들에게 경쟁자를 줄여준 것이나 다름없다. 경쟁이 줄어든 만큼 기회를 잡을 확률은 커졌다. 현금 부자를 위한 세상. 이것이 모두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인가? 주택 청약 제도가 도입된 1977년 이후 청약 당첨은 많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었다. 특히 서울 인기 지역에서는 더욱 그랬다. 하지만 이제는 청약 당첨이 더 이상 꿈과 희망이 아니다. 부동산 규제책 덕분에 청약 당첨도 현금 부자들의 전유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청약 당첨이 되면 자금 조달은 이런 방식이었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에서 중도금 60%는 무이자 대출로 납부하고 잔금 30%는 잔금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전세입자를 구해서 그 보증금으로 납부했었다. 특히 아파트 준공 시점에서 가격이 올랐다면 담보가액이 늘면서 잔금 대출도 증가했었다. 이렇게 청약은 집 없고 돈 없는 국민들에게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꿈꿔볼 행운이자 계획된 희망이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일단 분양가의 최소 60% 이상의 본인 현금 조달이 가능한 사람만 청약을 시도할 수 있다. 분양 가격이 15억을 넘을 경우에는 2억에서 4억까지 대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상 분양 가격에 육박하는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만 청약을 시도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분양 가격이 15억이라서 청약 당첨 시에는 6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더라도 준공 시점에서 그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서 25억을 초과한다면 대출 한도는 6억이 아니라 2억으로 줄어든다. 집값이 오를수록 대출액이 줄어드는 정책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강남처럼 인기 지역이면서 분양 가격이 높은 지역의 청약은 당첨만 되면 수십억의 시세 차익을 벌 수 있더라도 현금 부자만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전세를 맞춰서 잔금을 납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반드시 실입주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규제 지역의 아파트 청약은 더 이상 평범한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아닌 현금 부자만을 위한 시장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정부가 부동산 대출을 크게 억제하자 신용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멀쩡한 고신용자들이 고금리의 신용대출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규제를 한다고 수요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집을 사려면 국가의 허가를 받아라. 그리고 임대를 주지 말고 당장 실거주할 사람만 사라. 그 대신 대출은 없다. 이렇게 헌법을 초월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국민의 주거 선택권은 그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그런데 분노할 일이 생겼다. 규제책을 만들고 발표한 고위 관료들의 부동산 재테크 이력이 공개되었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들에게는 투기 근절, 갭 투자 금지, 대출 금지, 실거주 의무를 규제한 그들은 진작에 강남 등 요지에 갭 투자를 하고 풀 대출로 집을 사고 실거주 없이 임대를 주면서 여러 채의 집을 보유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책사라고 불리던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규제정책 발표 몇 달 전 분당의 33억 아파트를 전세 14억을 끼고 갭 투자로 매수했다. 현재 시세는 40억이 넘으니 단기간에 7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본 것이다. 기재부 선후배 사이인 2억 원 금융위원장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3년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를 나란히 매입했다. 2억 원 금융위원장은 매매로 8억 5천만 원에, 구윤철 기재부 장관은 경매로 8억 9천만 원에 매입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아파트를 취득한 2013년부터 재건축 철거가 시작된 2018년까지 5년 동안 단 한 번도 실거주하지 않았다. 즉, 둘 다 갭 투자를 한 것이다. 게다가 2억 원 금융위원장은 전세를 끼고 더불어 대출까지 받았으니 이것은 보기 힘든 수준의 레버리지 투자이다. 갭 투자와 풀 대출의 콜라보, 부동산 고수 인증서를 보내드리고 싶다. 이 두 사람은 개포동에서만 최소 30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거둔 상태이다. 국민에게는 빚내서 집 사지 말라고 훈계하면서 자신들은 대출과 갭 투자라는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부동산으로 자산을 불렸다. 이것은 분명 노골적인 위선이다. 정책의 위선자들은 자신들의 욕구는 정상적인 수요이고 일반 개개인의 욕구는 탐욕으로 치부하는 내로남불 집단이다.
적어도 갭 투자와 연끌을 최대치로 활용한 장본인들이 할 소리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선자들이 발표하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무주택 청년들은 과연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을까? 규제의 허들은 늘어났고 기회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일반 국민들의 심정은 어떠할까? 현금이 적은 사람에게는 닫혀있고 현금이 많은 사람에게는 활짝 열린 문을 보며 나는 정책의 위선자들에게 묻고 싶다. 부동산 안정이라는 이름 아래 투기를 잡으려 했는가? 아니면 계층 간의 이동을 막으려 했는가? 매매의 문이 닫히면서 사람들은 전세와 월세로 몰리고 있다. 불과 몇 달이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임대시장의 온도가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 게다가 2026년부터 서울은 언제 끝날지 모를 유례없는 공급 급감기가 시작된다. 저렴했던 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 매물도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보증금 마련이 어려우면 월세를 추가한다. 그렇게 생활비를 갉아먹으니 저축은 무너진다.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데 생활비는 계속해서 오른다. 그 와중에 현금이 없으니 청약조차도 시도하지 못한다. 할 수 있는 게 보이지 않는다. 국민들 대다수의 꿈이 사라지는 국가. 서울 수도권 거주자에게 서울 아파트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사실상 필수제이자 선망의 대상이고 계층 상승의 마지막 마중물로 인식되고 있다. 이 욕구를 가진 사람을 도덕적으로 질타하거나 범국가적 미래를 위해 개인의 욕구를 강제로 제어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이란 말인가? 지난 10월 15일부로 서울 아파트를 마련해 보려던 고민은 사라졌다. 내 집 마련은 선택과 시도의 고민에서 이제 포기와 금지로 그 개념이 바뀌었다. 국민들이 정부에게 서울 아파트를 쉽게 내 집 마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가? 국민들이 원한 것은 그게 아니라 당연히 어렵지만 먼 훗날 서울 아파트를 가질 수 있다는 꿈을 꾸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그런 꿈을 꾸지 못하도록 꾸짖고 그 꿈을 소각시켰다. 정부의 고위 관료들은 그동안 국가가 제공한 온갖 기회들을 선택하고 활용해왔다. 그 결과 지금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자신들의 지위를 상승시킨 상황에서 이제는 국가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국민들에게 비상식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당신은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장본인은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과 은행의 대출을 합쳐서 내 집 마련을 해보겠다는 일반 가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거의 모든 대출을 틀어막은 금융위 그리고 정부이다. 대출 금지의 압박은 주택 구입자만의 문제는 아니다. 주택 공급자의 대출도 모두 막혔기 때문이다. 아파트 공급 감소 문제는 다들 알고 있을 것이고 사실 비아파트 공급 감소가 더욱 심각하다. 그래서 정부는 아파트는 물론이고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비아파트 공급을 위한 대출은 현재 전체 금융권에서 막혔다. 이상하다. 집을 많이 지어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정작 집을 짓기 위한 대출을 모두 막았다. 그렇다. 주택 공급도 이제는 현금 부자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명확한 모순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은 도를 넘은 정책 모순의 실험대에 올려져 있다. 이것은 마치 의사 자격도 없는 사람이 수술대에 누운 환자에게 메스를 대는 것과 같다. 이 어리석고 무능한 위선자들이 과연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얼마나 심각한 수준으로 국가와 민생 경제를 파탄낼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끝은 참으로 참담할 것이다. 생각해보자. 먼 훗날 지금의 규제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그때는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 어림도 없다. 오히려 부동산 지각비만 크게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현재 규제지역으로 묶인 지역이 너무 많고 넓기 때문에 그 해제에 따른 부작용은 당신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규제지역이 해제된다면 강제로 억눌렸던 수요가 일시에 몰리면서 부동산 가격은 급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잘못된 정책을 향한 시장의 보복 행위가 발생할 것이다. 규제지역으로 묶인 지역이 많을수록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기간이 길수록 시장의 보복은 감당 불가한 수준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지금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향후 거대한 폭발을 준비하는 부동산 폭탄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야 잠시 조용하고 안정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한 대폭발이 찾아올 것이다. 당장의 힘으로 끓어오르는 용암을 영원히 누릴 수는 없는 법이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이자 불변의 진리이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서 부동산 대출을 축소한다고 했다. 2025년 3분기 기준 가계부채는 1,900조가 넘고
이것은 GDP 대비 89.7% 수준이다. 부채의 적절한 관리는 당연히 필요하다. 다만 나는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첫째, 부채 관리 방식이 국민에게 주어진 당연한 기회와 권리까지는 침해해선 안 된다. 현금이 적더라도 국민이고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기회와 권리를 부여받는다. 하지만 정부는 현금 부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시켰다. 이것은 현금이 없다면 권리를 확보할 기회도 없다는 의미이다. 둘째, 부채 관리 방식은 정부와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해야 한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논리는 이렇다. 서울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그와 함께 가계부채가 늘면 금융 안정이 흔들리고 결국 경제 전체가 위험해진다. 이 말은 맞다. 가계부채가 과도하면 소비가 줄고 금리 변화에 취약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어떠한가? 정부는 현재 거의 모든 기업과 국민들의 대출을 철저히 막으면서 역대급으로 막대한 재정을 마음대로 풀고 있다. 당선 축하금인지도 모를 지원금을 뿌려대고 수십조의 추경을 발표했다. 경제학자들도 집권 초기 이런 속도로 재정 확대를 남발한 정부는 없다고 말한다. 국민들과 기업들은 돈줄이 막힌 상황인데 정부는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 셋째, 가계부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다. 순진한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가계부채가 세계 2위라는 말만 듣고 공포감에 사로잡힌다. 정부는 그 공포를 근거로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화해서 유동성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이제부터 내가 진실을 알려주겠다. 모든 국가에는 부채가 있다. 그리고 핵심은 누가 그 빚을 지고 있느냐이다. OECD 국가들을 보면 나라별로 정부 부채가 큰 나라, 가계 부채가 큰 나라가 각기 다르다. OECD 국가들을 BIS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가계 부채는 GDP 대비 89.7%로 상위권이라면 대한민국의 정부 부채는 GDP 대비 47.8%로 하위권이다. 예를 들어 그리스, 미국, 벨기에,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포르투갈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가계부채는 우리보다 낮지만 정부부채가 우리의 몇 배에 달한다. 나는 OECD 국가들의 정부부채와 가계부채를 합한 총부채를 GDP와 비교했다. 그랬을 때 대한민국은 중간순위이다. 나는 대한민국의 부채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별로 부채를 부담하는 주체가 다른데 대한민국은 정부가 아닌 국민들이 부채를 부담하는 주체라는 것이다. 국가와 국민은 운명 공동체이므로 어느 한쪽만 힘들거나 행복할 순 없다. 그런데 정부는 나라 빚은 늘어나도 되고 국민 개개인의 빚은 안 된다는 논리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나는 이 지점이 위선과 분노의 핵심이라고 본다. 국민들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담보물인 서울 부동산이 있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 과연 정부는 무엇을 담보하여 국채를 발행하고 마음껏 돈을 빌릴 수 있는 것일까? 국가의 담보는 그 국가의 국민과 기업이다. 그 담보가 없다면 정부는 지금처럼 막대한 유동성을 손쉽게 조달할 수 없다. 그것은 전부 빚이고 국가의 빚은 결국 국민들이 갚아야 한다. 국가가 있어야 국민도 있듯이 국민이 있어야 국가도 존재할 수 있다. 정부는 이것을 알고 있을까? 당신은 오늘 막다른 길 앞에 멈춰섰다. 사다리는 보이지 않고 가슴은 내려앉는다. 나도 안다. 억울하고 화가 난다. 그리고 서럽다. 그래도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 다시 길을 찾고 새로운 사다리를 놓아야 한다. 다행인 건 모든 길이 막힌 게 아니라는 것이다. 다음 편에서 나는 새로운 사다리를 알려줄 것이다. 기적이 아니고 마법도 아니다. 지금 이 현실에서 살아남는 사다리, 바로 서울 빌라이다. 서울 아파트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다. 서울 빌라의 사다리를 오르면 그 정상에 서울 아파트가 서 있을 것이다. 서울 빌라는 곧 서울 아파트로 향하는 유일한 통로이고 당신을 서울 아파트로 이끌 수 있는 마지막 사다리이다. 서울 빌라의 개념을 깨닫고 그 투자 전략을 이해하면 당신은 생각이 바뀌고 지문과 행동도 변할 것이다. 다음 시간에는 무너진 서울 아파트의 사다리를 어떻게 서울 빌라로 대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오히려 서울 빌라 투자가 왜 어설픈 서울 아파트보다 유망한 것인지에 대해서 속삭이겠다. 잃어버린 꿈을 되찾고 싶다면 봐야 한다. 비록 지금 뒤처져 있지만 역전을 희망한다면 알아야 한다. 그게 우리가
각자의 삶에 임하는 올바른 자세이다. 나는 부동산 전문가 박병찬이다. 이것은 나의 속삭임이다.